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전 중입니다.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아시아 증시가 그렇듯 뉴욕 증시도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등 경기 방어주들이 지수를 하락맞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증시는 변화가 계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수요일 글로벌 슈퍼스탁에 추적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코드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요,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이어가고 있는데요. 0.27%대 상승하면서 21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는 1%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14%대 상승하면서 71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80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은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가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인도 증시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16%대 내리고 있습니다. 7,1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0.06%대 밀리고 있는데요. 7,24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과 세계 지정학적 불안들이 엔화를 올리니 달러 인덱스는 95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0.03%대 하락하면서 95.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입니다. 역시 증시의 불안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골드는 현재 0.23% 내리고 있고요. 123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 석유 장관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가격은 내리는 양상입니다. 현재는 66.3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엊그제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2%가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2,594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항생지수는 더욱더 큰 폭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3.08%대 하락하면서 25,346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크치 살해 의혹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터키 대통령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곧 벌거벗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터키 대통령이 뜻하는 벌거벗은 진실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파기를 시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INF는 어떤 조약이며 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선 건지 두 번째 글로벌 이슈 분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월요일장을 책임지시고 계시던 김은수 멘토님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수요일도 함께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여전히 좀 장이 안 좋습니다. 전 세계 대내외적으로 많은 지속적으로 좀 악재가 있는데요. 이 증시에 관련돼서 오늘도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화사한 은수 멘토님과 함께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우디 언론인 피살 사건에 대해서 사우디 정부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살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사우디 언론은 아직까지도 지금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요, 지금 19일이었죠. 지금 자말 카쇼기 사망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 정부는 이 카쇼기 씨 행방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카쇼기 씨는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글을 쏜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이었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이 고위 관련 5명을 좀 해임을 하고요. 18명을 체포를 해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우디 측에서 내놓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 빈살만 왕세자는 전혀 이번과 관계가 없는 일이고 이번 사건에 관련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을 한 사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이 카쇼기 씨가 들어온 뒤에 조사관들과 이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우디 측 발표에 대해서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카쇼기 씨가 기고문을 썼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요, 이 진실을 숨기려는 공작이다라는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냈고요. 인권단체들을 비롯해서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사우디가 이 사건을 사고사로 규정을 하자 이 사실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상황입니다. 터키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이 살해 의혹에 힘을 싣기 위해서 좀 직접 나서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사실상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 직접 나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항상 이게 좀 흘려서 이런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번에 살해 의혹을 좀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틀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측 주장을 좀 믿는다는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19일이었죠. 이 사우디 정부가 설명이 좀 바뀌자 아직은 뭐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되 이 확실한 좀 기만과 거짓말이 있긴 있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연방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재 지금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그리고 기타 다른 이런 수출과 지원 등을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공화당 의원들도 이 카쇼기 씨 죽음에 관한 사우디 정부의 발표 내용에 이 상당한 의문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사건이 사실상 상부의 지시 없이 좀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터키 정부는 살해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고 그리고 영사관 등을 좀 수색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사의 제목처럼 터키 대통령이 말하는 벌거벗은 진실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네, 지금 벌거벗은 진실이다라고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표를 사실상 좀 정확히 들어봐야 이 확실한 걸 알 수가 있을 테지만 이 터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의 웨메리 첼리크 대변인은 이 카쇼기 씨가 극악무도하게 계획된 살해 사건의 희생자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사실상 친정부 성향의 터키 언론은요, 정부 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이 사우디에서 온 암살단이 이 터키 이 총영사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카쇼기 씨를 고문하고 살해를 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요, 이 자국 언론이 지목한 살해 용의자 15명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면서 계획적인 살해 의혹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굉장히 사실상 지금 충격적인 건요, 이 터키 수사를 좀 지지하고 있는 이런 터키 감시망에
좀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 15명이 재차 거론이 된 이후도 이 카쇼기지 사망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 사우디가 대여까지 연출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우디 실세 중에 실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좀 퇴진을 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터키 경찰은 이스탄불 소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이 사우디 영사관 소속 차량이 버려진 것을 발견을 하고, 이 사우디 영사관이라는 이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터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요, 이 사우디 첩보원이 이 카쇼기지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영사관을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비롯해서 이 카쇼기지 이 살해한 후에 다음날 뭔가 알 수 없는 물체를 들고 나가는 것까지 CCTV에 이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현재 사태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전통적으로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던 이 미국 측도 등을 돌리고 있고요. 이 민주당 소속 더빈 상원 의원은 이 사건 곳곳에 왕세자의 지문이 굉장히 덕지덕지 묻었는데, 이것을 사우디 왕실의 말만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뿐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와 빈 살만 왕세자의 친분으로요, 이 사우디의 중동 주변국에 대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까지 용인이라고요, 내부 인권 문제까지 눈 감아줬던 상황입니다. 현재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현재 이 문제가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사우디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서 핵무력을 증강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먼저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핵협정에서 탈퇴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INF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즉 INF를 파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INF란요, 1987년이었죠.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입니다.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좀 종식하자라는 이러한 취지로 맺은 조약으로서 이 사거리가 500에서 1,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과 이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게 이 주요 골자인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유럽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 같은 의혹에 줄곧 여러 해 좀 부인을 해왔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구체적인 러시아의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에게도 이제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이 조약을 좀 어겨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중국에게도 지금 무기 개발 중단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무기를 계속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만약에 미국이 INF를 탈퇴한다라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이 중국은 사실상 이건 러시아를 겨냥한 게 아니고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동안 이 주장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사실상 마침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볼튼 보좌관은요, 이 러시아 측에 간 이유가 이 시리아 내전과 이란 핵 협상 이런 등의 이제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러한 발언을 한 바람에 이 존 볼튼 보좌관은 사실상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중책을 좀 맞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금 회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 예상했던 이런 내용보다는 이 푸틴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을 만나서 INF 탈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을 체결시킨 장본인인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 또한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미국의 탈퇴 경고에 대해서 유럽이 또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네, 우선 지금 INF를 이제 조약을 맺게 된 서기장께서 이제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입니다. 이 서기장께서 미국이 INF를 끝낸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약 탈퇴는
냉전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서 양국이 가했던 노력인데 이것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조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요, 일단 유럽연합을 좀 살펴보시면 개빈 윌리엄스 영국 국방장관은 이 절대적으로 미국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을 좀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고,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그리고 전략적인 안정에 있어서 이 조약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러한 이 발언을 좀 자제를 하라라는 식으로 좀 사실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은요, 이 미국의 조약 폐기 방침은 유럽에 상당한 어려운 질문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지금 러시아가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해명하지 못했다라는 점 또한 좀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국제사회 전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INF 파기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조약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지금 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본 이슈 두 가지는요, 모두 국제사회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국제 관계들에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증시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크루드 오일하고 나스닥 지수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제사회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크루드 오일 먼저 한번 보시면요. 현재 지금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크루드 오일 일봉입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면요. 간밤에 지금 오일 자체가 지금 대규모적인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7월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유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지금 자말 이 카시쿠지 피살 사건 파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우디가 연일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사우디의 경우에는 카시쿠지 이 피살 사건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자신들의 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심기를 좀 건들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이런 상황을 좀 미리 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증산을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사우디는 이것을 좀 거부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말하지도 않고서 사우디가 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은 한마디로 좀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이로 인해서 지금 중간 선거를 지금 저유가를 통해서 좀 지지율을 좀 회복을 하려고 이러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마이너스 4.9%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장에. 그래서 올해 최대 하락폭을 좀 기록했는데, 현재 지금 주요 라인으로 꼽히는 곳이 지금 이 네 번째 라인입니다. 67.80, 다섯 번째 라인인데 67.80이 상당히 이 지지 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지라인 67.80을 급격하게 이제 좀 이탈을 하면서 이 하방으로 굉장히 쏠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9.35에서 상단 저항을 받은 후에 지금 급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66달러에서 지지라인을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 번째 라인 66달러 지금 종가죠. 전일 종가를 만약에 꾸준하게 좀 깨질 경우엔 추가적으로 64.8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이런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요.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 저항 라인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80까지 굉장히 이 큰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67.50까지만 좀 수익을 확인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지금 이어서 나스닥 선물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시아 시장 또한 지금 급격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 초반에 나스닥뿐만이 아니고요. 주요 지수 전체가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하는 이 항공업체죠. 이 캐터필러가 실적 쇼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3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가는 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쭉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캐터필러는 철강, 관세 등의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요, 그다음에 이 물류 비용 등에서 순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미터와 할리데이비슨 역시 실적 하향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후에 오후장에서 좀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좀 반등을 한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이 맥도날드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그다음 버라이즌, P&G, 코카콜라 등의
시장의 이 주요 대기업이 실적 호조로 인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후에서 유럽연합에서 지금 이탈리아가 내년 예산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는 이 예산안에서 단 1유로도 삭감할 수 없다고 지금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수는 지금 결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전일장 보시면 굉장히 하락대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7,175포인트를 안착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좀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국 지금 급락한 뒤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요. 지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175포인트까지 이제 이 안착을 한 후에요. 7,300포인트. 이 현재 지금 두 번째 라인 7,3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대응이 좀 용이하다. 즉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라인 이 여기가 굉장히 지금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하방 쪽으로 뭐 매도를 생각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6,995포인트 라인의 지지가 굉장히 두터운 상황입니다. 이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7,000포인트까지 만약에 현재 지금 쭉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매수 대응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후에 6,995포인트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라고 했으면 추가적으로 더욱더 지금 매수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나스닥은 7,715포인트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 눌림목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는 걸까요? 이번 중국 증시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번 마감 상황 살펴보고 오늘의 이슈 분석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무시무시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디지털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공룡 BAT에 이어 그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TMD까지 중국 디지털 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가 중국을 넘어 유럽 시장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왜 유럽 시장을 선택했고 어떤 행보를 준비 중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 먼저 마감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일단은 최근 그 아시아 증시의 그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해 같은 경우가 어제 일단 2%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시장 그리고 니케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상해 증시가 한 2%대, 그리고 선전성분 같은 경우에도 2.24%대 조정을 받았고요.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에도 1.74% 조정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신뢰도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일 그리고 전전일 한 4%대씩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주요 지지라인을 강하게 깨고 내려왔었던 만큼 그 부분들에 대한 물량 소화의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상승으로 이끌 만한 요인이나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는 좀 부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투자자들이 그쪽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이러한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상당 부분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 마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 현 주소가 어떤가요? 일단은 중국 디지털 생태계 자체가 국내보다 오히려 더 상당 부분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쪽에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벤처나 아니면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새로운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전에도 유니콘 기업 관련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이슈로 좀 다뤘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이 디지털 생태계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나올 수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7억 7천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규모의 경제나 아니면은 시장 파이가 커서 생태계가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인터넷 인구의 10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인구 자체가 미국이랑 유럽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이제 90% 이상이 모바일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랜선이나 이런 것들을 까는 거 자체 우리나라가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전에 이제 ADSL이나 이러한 그 통신망들이 잘 구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광통신을 끝까지 다 깔 수 있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던 반면에 중국은 그러한 지리적인 그 이점이 아닌 불리한 점을 이 모바일 쪽에 이러한 부분들로 좀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세 이하의 디지털 원주민만 한 2억 8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BAT라고 불리는 이 디지털 드래곤이 이제 등장을 했고, 특히나 이제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치가 500조가 육박을 하면서 전 세계 그 기업 가치 상위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BAT가 그 중국 내 벤처 투자 40%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50개의 스타트업 중에 절반이 BAT 출신이거나 이쪽 자본이 투자가 됐거나 또는 이쪽과 관계사면서 사업적인 영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전 세계 어디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확장세니까요. 아무래도 새롭게 부각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BAT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TMD라고 이제 새롭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만들고 이쪽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T에 이제 토우티아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에 메인탄 디엠핑, 그리고 D에 이제 디디추싱이 있는데, 요 앞글자를 따서 이제 TMD라고 했는데, 토우티아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이쪽 머신러닝 이쪽을 통해서 독자가 원하는 뉴스를 추천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음악을 소비하는 행태들 또는 이제 기획사나 아니면 매니지먼트사에서 이 워낙 이제 음원 시장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멜론이나 아니면 일부 이제 위쪽 상위 그쪽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쪽에 한번 1위가 올라가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을 탑10, 그러니까 탑10이 아니라 위에부터 순위 100 하면은 위쪽부터 스트리밍이 계속 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음원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위쪽에 있는 상위 음원들만 소비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사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그 음원 시장을 개척하려는 곳들도 그 AI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탑 그 100, 그러니까 순위 100위 안에 있는 음악들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날씨가 좋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 듣는 음악, 또는 이제 뭐, 비가 올 때 듣는 음악, 아니면 오후에 듣는 음악,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동해가지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쪽에서 이제 AI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어티아고 같은 경우가 이쪽 AI 쪽을 통해서 뉴스를 추천하고 제안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타임 티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음식 배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세계 음식 배달 기업, 뭐 2개는 이제 뭐 외국 자본이어서 이름만 다른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문화보다는 어쨌든 밖에서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해결하는 그런 이제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더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디디추싱은 뭐 이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TMD 이쪽 관련된 부분들 뭐 집중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장 가치가 50조에서 한 70조 정도로 지금 매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BAT의 한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리바바가 최근에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알리바바가 이제 중국은 너무 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이제 뭐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영국의 첫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면서 유럽 시장 그 확장의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단은 텐센트 커지가 이제 뭐 밝혔고요. 그 이제 지면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 이게 이제 사실 2016년 알리바바가 글로벌 통신 기업이 보다폰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유럽에 이제 첫 클라우드 센터를 프랑크푸르트에 마련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의 번역 솔루션 업체인 SDL이랑 그 에센셜 그룹 이쪽이랑 협력을 해서 영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유럽 시장 그 확대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투자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독일을 출발점으로 해서 영국까지 지금 현재 진출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알리바바가 이번에 영국을 특히 공략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영국이 유럽 시장에서 그 알리바바 클라우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격히 늘어나는 소비자 수요에 이제 부응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두 곳을 이제 설립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알리바바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이나 해외를 진출하는 중국 기업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 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아시아 그리고 이제 이를 포함해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미국 등으로 이제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그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약간 이제 철수 또는 이제 그 규모 그러니까 사업 부분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미국 아니면은 그 해외 시장 쪽 갈 곳은 유럽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7월에도 뭐 알리바바가 이제 그 BT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이랑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휴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 등 상당히 그 유럽 시장 쪽에 대한 그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존이랑 그 이제 유럽 쪽에서 흔히 말해서 그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본토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본토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서 정말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려는 그러한 이제 포석도 좀 깔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장은 출발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요, 0.57%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2,57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항생지수는 0.22%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이 디지털 공룡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 관련된 기업일까요? 네, 일단은 그 기업은 공룡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땐 오히려 그냥 PBR을 보고 들어가는 기업들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화학코발트라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기업인데 코발트 생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쪽 순이익이 한 1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한 79%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랑 포스코 쪽이랑 합작사 성립하면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37.000 위안, 목표가는 50.000 위안, 손절가는 34.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은요, 화우코발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쇼잉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잉 가이드 시작합니다. 이 피치북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의 인수합병 규모가 연평균 기준 20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업 환경이 다져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또 우리는 부지런히 이슈 분석을 해야겠죠. 오늘의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 인터콘티넨탈이 설립한 디지털 자산 관리 업체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부터 거래되는 이번 상품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현대 BSNC가 블록체인 기반의 P2P 펀딩 시스템과 관련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BSNC가 만든 P2P 시스템은 무엇이고 이것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이슈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데요. 이 벡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벡트 비트코인 선물이 오는 지금 12월 12일부터 거래가 스타트가 되는데요.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죠. 지금 NISE 사실상 이제 나스닥과 대비해서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데 지금 이쪽에 모회사가 인터컨티넨탈이라고 아이스라고 불리는 약칭 아이스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ICE라는 약자를 쓰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벡트라는 디지털 자산 거래 보관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벡트 쪽에서 아이스피스 쪽으로 같이 연동해서 비트코인 데일리 선물 계약을 선물 성장 계획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월 12일부터 선물 계약은 매일 실물로 결제되는 상품이고요. 지금 청사는 아이스 클리어 쪽에서 맞는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는 NIS에 있는 증권 파트, 그리고 벡트 쪽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파트,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상품을 연동을 한 다음에 아이스 쪽에서 중간 청산 클리어 쪽에서 청산을 맡는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스의 서비스라면 아무래도 공신력도 함께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상품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일단 각 선물 계약은 벡트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가 보유한 1비트코인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요. 달러 기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달러 기준 거래가로 빼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1계약 상장은 거래소 영업일마다 그냥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대표적인 상품들을 상장해 놓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CM이나 CBOE급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부분에서도 NYSE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 해당하는 강한 공신력 있는 중심 상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격 변동폭이 1비트코인당 2.5달러로 설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한 호가가 되는 거죠. 한 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장 기준으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틱 한 틱씩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달에 선물 계약을 출시할 거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지금 기존의 벡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스타벅스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는 뭐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다른 플랫폼들도 파트너십 정도는 다 체결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벡트가 이걸 체결해 뒀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진 않고요. 오히려 아이스 자회사라는 부분이 더 핵심 지금 모멘텀으로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이스 자체 거래소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특히 NYSE를 거래하는 채널들은 아이스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거래 채널로 다 들어가는 만큼 이쪽에서 선물 상품을 출시했을 때는 CM이나 CBOE급의 파급 효과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일단 벡트는 11월에 원래 출범을 하기로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한 달이나 지연해서 지금 10월 달에 스타트가 되는 상태고요. 일단 아이스에 따른 벡트 첫 거래 상품은 비트코인 선물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스 디지털 에셋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매일 실물로 결제가 되고요. 실물로 결제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선물 상품들과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산은 아이스 클리어 쪽에서 미국 법인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중간 거래소는 아무래도 끼겠죠. 바클레이즈 같은 중간 거래소는 껴서 우리나라로 만약에 넘어오게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단 비트코인 선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상품이 우리나라 출시될 가능성은 없으나 각국에 들어갈 때는 바클레이즈 같은 중간 은행들을 끼고선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ICO 시장 진입으로의 이 시장 전망은 좀 어떤가요? 일단 아이스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에 대해서는 기대감으로 많이 좀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기대감으로 볼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거래 플랫폼인 벡트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를 들었던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출시하는 상품 이런 상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분명히 막대한 자본을 끌고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전망이 5년대로 관련 이제 피델리티랑 이제 벡트의 첫 오픈 사례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파트를 오픈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특히 내년도 ETF에 대한 승인 심사가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죠. 이 ETF에 대한 승인 심사가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공격적으로 자산운용 상품들이 출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관들 자금이 들어온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일단 이런 회사들이 오픈을 하고 나서 자산운용 규모가 들어오면은 분명히 비트코인 선물이나 비트코인 현물에 대해서도 거래 금액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문제는 이 상품들이 전부 다 선물장 기준의 트레이딩을 오픈을 해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CME가 딱 오픈하고 나서 현물장이 CME의 매도 물량을 못 견디고 초급락한 다음에 6천선에서 그나마 강한 지지세로 버텨주고 있는 상태였죠. 이런 힘의 싸움의 균형에 있어서 새롭게 선물장 상품들이 더 오픈이 되면 강하게 6천선을 아래로 누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제 매수 플레이가 들어갈 만한 상태이다. 비트코인이 이상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포인트에서는 갑자기 급격하게 꺾여서 상승세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상품 자체에 대한 거래 금액 규모로 상품들로 들어오는 이 자산 운용 상품들의 거래 총 시가총액 때문에
단순히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오를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기관들의 거래 금액은 현물에 투자할 생각은 잘 없습니다. 현물에 투자할 생각이 잘 없기 때문에 현물장 기준으로 거래 금액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시가총액이 오를 수 있겠지만 사실 현물이 아니라 그냥 선물 쪽에서만 거래 금액이 커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물장에 대한 거래 예측만을 가지고 파생상품 시장만 커지는 거죠. 과거 2008년 경제 위기 때로 따진다면은 MBS 채권이 거래되는 상태에서 CDO 시장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SNC가 현재 P2P 서비스를 출시한 건가요? 네, 사실 현대 BSNC 하면 이제 현대가의 정대선, 사실 이제 노현정 아나운서와 결혼했던 정대선 사장이 지금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국내 기업에는 그렇게 굳이 코스를 둘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사실 BSNC 같은 경우에는 HDAC을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ICO를 시키기도 했었고 지금 기존의 거래소들 중에서도 제일 큰 거래소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커스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더블체인과 관련된 함께 출연한 블록체인 특허가 공개가 됐는데 이 특허의 명칭이 블록체인 기반 지금 P2P 펀딩 및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P2P 펀딩 하면은 기존의 유명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펀다나 아니면은 어니스트 펀드 이런 친구들처럼 사실 P2P 기반의 대출 상품들을 운영하는 구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키프리스 통해서 공개된 내용 따르면은 지금 4월 13일 날 출원하고 나서 아직 특허로 등록되진 않았는데 일단 더블체인 CEO가 발명자로 참여를 했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P2P에 대한 펀딩, 즉 대출 거래 시스템까지도 연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허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일단 내용 자체에서는 대출 요청 정보를 서버가 전달을 받으면 대출금을 모으기 위한 전자지갑을 본인들이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자지갑에다가 상품을 투자자에게 공지를 하고 나면 투자 유치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지갑에 모인 암호화폐가 차입자에게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상환 시점에서는 다시 역순으로 차입자에서 투자자로 암호화폐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자체가 이제 기존에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환전 시세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지금 고정 상환금이 변동하는 변동형과 그리고 시세에 관계없이 상환 금액 자체를 고정하는 고정형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리고 둘 혼합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노리는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대 BSNC가 굳이 이 P2P 시장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핀테크 시장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존에 그냥 현금, 법정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에서 이 P2P 시장에 출시했을 때는 사실 정말 그냥 얼리어답터들만 참여하는 시장이 이 P2P 펀딩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연동이 돼서 오픈될 경우에는 문제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기존에 금리를 통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통한 수익을 전혀 못 내던 일반 소유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 그냥 공중에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냥 집에다 가지고 있는 상태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예금 상품이 출시가 됐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은행에 자금을 은행이 세계 최초로 오픈이 됐다라는 개념처럼 이 자금을 전부 다 금리 상품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픈이 된 만큼 쪽으로 자금을 확 다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법정화폐 기준으로 운영되는 P2P 시장보다 더 공격적인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굳이 현대가 여기까지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코인 은행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 관련 소식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